네, 정우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든든하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 앱 저희가 열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KBS 1라디오 채널 화면 캠코더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은 또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에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어제 아마 이 뉴스는 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어제 찾았다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또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먼저 정 교수님께서 그 내용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지역 순회 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어제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고 50분 정도 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회동을 마친 후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는요.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회동에 배성했던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브리핑을 통해서 전한 내용을 보면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 수사에 대해서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하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담담히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윤 당선자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중 이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시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또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그렇죠.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 취임식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로 자신이 없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가능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건 뭐 지금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조호섭 대변인 경우에는 윤 당선자의 사과가 무엇에 대한 사과냐, 탄핵을 부정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정의당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다. 자성은커녕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위법 행위를 부정하는 확신범이라고 꼬집었고요. 또 헌법 준수에 책임을 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서둘러서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제 회동에 같이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또 뭐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간 것으로 브리핑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이 또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두 사람의 어떤 그 불편한 관계를 뭐 해소할 필요는 있겠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하는 그런 사과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일단 어제의 만남 자체는 사실상 인간적인 연민, 안타까움, 사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어떤 선거 전략의 일부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부 보수층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아직까지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고 또 대구나 그 TK 지역의 중심으로 본래 지지층 있었던 것을 좀 더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눴던 지금 발언 중에 특정 단어들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면목 없다, 죄송하다 이런 부분이 선회를 한다면 자기가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팀장으로서 그 중형을 이제 받게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라든지 뭐 미안함, 연민 이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으로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신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뭐 공정이라든지 네. 상식이라든지 합법이라든지 이런 틀에서 자신이 이 부분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 많은 지지를 얻고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또 국민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지지를 받고 대통령 당선인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목 없다, 죄송하다라는 말이 자칫 자신의 예전에 그런 수사한 부분, 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자신의 또. 입장,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발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 관련해서 사실상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영아 변호사 측에서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네. 그 옆에 있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상대방에 의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쓰이고 것이다. 그 쓰였을 때 정치적으로 파장이 불러일으킬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더라면 그런 발언, 그런 부적절한 단어 사용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면목이 없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부끄러워서 남을 볼 낯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본인이 수사팀장으로서 한 수사가 부끄럽다는 뜻으로 읽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수수하고 법치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될 검찰총장 출신이 할 말이 아니며 제가 만약 검사라면 참 민망할 단어다. 네. 아무리 지금 정치적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명예회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은 것은 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5년 정도 형을 산 거라던가 또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염원도 있었는데 탄핵되었던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인지 저는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거듭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이 국민 통합과 과연 상관이 있냐라는 네. 좀 의문이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재결할 움직임이 보이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소위 표가 갈라지는 것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해도 부적절할 수 있는 행보를 향후 국정을 이끌 대통령 당선인이 했다는 것도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취임식 지금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선인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전 대통령이 예우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제안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제안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가능한 한 참석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네.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보면 면목 없다, 죄송 없다, 굉장히 낮은 모습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참석 요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어떤 평가나 네. 모습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탄핵이 된 대통령이었고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이던 대통령입니다. 물론 네. 사면이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면이라는 것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인 거지 죄가 무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대통령을 지금 공정과 법치를 외치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에 초청했다라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가장 곤혹스러웠던 발언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었을 겁니다. 네. 본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가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또 저는 이런 행보를 한 걸 보면서 당선인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에 바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물론 정치적인 행보였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국민적인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만남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만남과 그리고 만남에서 있었던 그 발언들이 과연 국민들을 통합했는가. 그러니까 보수층은 통합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과연 보수만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앞에 코로나 브리핑 때문에 좀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좀 뉴스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네요. 두 번째 뉴스로 좀 가야 될 텐데 새 정부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칼럼이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는 저희가 이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다 과거 칼럼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죠. 조 변호사님께서 좀.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는 그 외과 의사이던 시절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에다가요. 예. 그 의창이라는 칼럼 총 62개를 기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몇 가지 칼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그 첫 번째로 2012년 10월 29일에 쓴 그 애국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에서요. 네. 이 정 후보자가 결혼 그리고 출산이 곧 애국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요즘 와서 보면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 즉 생애 독신율이란 것이 곧 15%가 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20%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의 그 대학 연구팀에서 폐암 환자의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독신인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 부분도 좀 틀린 부분이 있고 마치 여성이 선택적으로 출산을 지금 기피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고요. 이제 또 더 문제가 되는 칼럼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m 길이의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예. 이제 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가 3m 떨어져 있고 여환분이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면 된다. 앞으로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 칼럼이었냐면요. 이게 2013년 11월 예. 18일에 쓴 글이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그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그런 취업 제한 관련된 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의료계들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랬군요. 그 의료계의 입장에 동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마치 그런 여성 환자분에 대한 아니면 여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조롱하는 듯한 칼럼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작년입니다. 네. 작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남녀 편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정부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라는 글을 썼는데 마치 국방 예산과 성인지 예산이 지금 거의 동등한 수준의 네. 예산으로 새롭게 책정된 것처럼 했는데 이것을 또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지금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어떤 투입된 예산이 아니라요. 기존에 이미 뿌려져 있는 각 정부 부처 예산 중에 직간접적으로 성평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렇죠. 그런 사업 예산만을 다시 끌어모아서 분석을 한 분석 기준의 하나일 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성인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처럼 한 것이고 또 그 국방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작년 기준만 봐도 국방 예산은 52조 원이고 예. 성인지 예산은 지금 35조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이루고 있는데도 그러네요. 마치 이게 네.
동일한 굉장히 수준이라고 큰 약간 것처럼. 오도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이것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몇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정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일단 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 건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건의 칼럼에서 출산이라던가 또는 아동 청소년 성보행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조롱하는 식의 글을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본인의 해명을 보니까 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냥 깔끔하게 사과했어야죠. 이 있다면 만약에라는 게 굉장히 나쁜 사과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좀 봐야겠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요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안 치료에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외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도 인용해서 길을 썼다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도 중요하지만 복지 분야에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연금 개혁 문제가 이번 대선의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전문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부적절한 후보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칼럼을 썼다는 거는 본인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안 했고 그 악의적 뉴스를 전파하는 데 한 역할을 한 사람이 어떻게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하겠습니까? 네.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어떤 가짜 뉴스는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 온라인에서 떠도는 얘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했는데 네. 이런 후보자가 다른 부처도 아닌 지금 가장 예민한 이슈인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인지에서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람을 볼 때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길을 나타내준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얼굴보다도 글이 그 사람에 대한 그것도 평가를 더 할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리다 보면은 헛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그것을 바로 제출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과 그렇죠. 여러 번의 퇴고를 거칠 수 있는 작업을 거친 이후에 출판 아니면 어디에 기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어떤 역사에 대한 그런 가치평가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칼럼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칼럼에서 어떤 후보자는 자신이 뭐 이걸 쓸 좀 재미있게 쓴 것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하고 싶으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누적된 글들은 그 자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분이 어떤 그런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그렇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그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감정, 가치관 표현도 있지만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 팩트체크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칼럼들에서는 기본적인 숫자들이 지금 틀리고 있거든요. 숫자들은 각종 통계 자료만 봐도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했다라는 부분 또한 자질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